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42,000달러 지지의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다 할 동력을 내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과연 언제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1월 12일이 단기적 흐름 변동성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1월 12일 발표되는 미국 CPI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측치보다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래저래 인플레이션이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관심사는 과연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여부입니다. 이걸 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시장의 유동성을 꽉 조여버릴지 아니면 충격 완화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이 둘을 동시에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다운 멘트이긴 한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매파적으로 정신없이 돌아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미국의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헤지펀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레버리지 펀드 그룹의 순미결제 약정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헤지펀드를 비롯한 적극적인 투자 그룹이 투자 포지션 자체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월은 한 달 내내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와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를 종합하면 1월 미국 연준 FOMC 회의의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아직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일정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전 41,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던 비트코인은 장중 42,000달러대로 잠시 올라섰지만 다시 지지받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치고 올라서는 수준의 동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수준을 나타내면서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하락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승세는 4만 5천 달러 저항선 부근에서 제한될 것이다. 이건 가격 반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기준 RSI가 하락 추세에 있지만 12월 11일 이후에 가장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 영역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면서 더 낮은 지원 영역으로는 2021년 6월의 저점에 가까운 28,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비트코인은 12일 발표될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3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비트코인이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강세 추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PI 수치가 예상보다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단기적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CPI가 높게 나올 경우에 연준의 긴축 강화를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되는 셈이어서 비트코인 시세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낮게 나올 경우에는 안도 랠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 전월 대비 0.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CPI는 39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한 상황을 보여줬던 만큼 12월 지수에 대한 주목도는 그래서 더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CPI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또 긴축 대응이 불가피할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면 1월 연준 FOMC가 어떤 분위기를 가질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실시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파를 고려할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1에서 2회 정도 금리를 올린 뒤에 긴축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경제학회 2022년 미국 통화정책 세션 발표를 통해서 일각에서 금리 인상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것은 좋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금리 정책은 연준의 중요한 정책 도구이고 일반적인 미국인들과 핵심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 또는 두 번의 금리 인상 뒤에 대차 대조표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순서, 속도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오토파일럿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더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메리 데일리 총재와 같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모로 1월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6% 수준으로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무엇보다 장기 채권 공급과 비교했을 때 수요가 많은 구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외국 중앙은행과 해외 투자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에서 헤지펀드들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미결제 약정 역시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공개한 1월 4일 기준 데이터를 보면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 선물 미결제 약정은 9,702 계약으로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1,067 계약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 당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앞두고 미결제 약정이 급증했습니다. 헤지펀드가 포함된 레버리지 펀드 그룹의 순미결제 약정은 마이너스 5,356 계약을 나타냈는데 롱과 숏 미결제 약정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길어지면서 헤지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 그룹이 투자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 투자에 위축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연준의 조기 긴축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포지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과 비트코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이 8가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금보다 7가지 부분에서 더 앞선다. 이런 평가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내구성과 운반 용이성, 대체 가능성, 분할 가능성, 희소성, 검증 가능성, 검열 저항성, 역사 이런 것들을 놓고 평가했을 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빼고는 모든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지지자이자 유명 블로거이기도 한 BJ 보야파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대체 가능성에서는 금보다 밀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도 총평으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금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구성 측면에서 금은 A+, 비트코인에는 B를 부여했고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는 주소를 통한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달러와 같은 B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역사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D를 줬는데 그 밖에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트코인에 A+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라켄 거래소 마케팅 담당 임원인 단 헬드는 2012년부터 비트코인 차트를 공유하면서 의심이 들 때는 좀 더 멀리서 봐야 한다라고 권유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요동치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해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프로젝트들의 신경전도 꽤 자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발란체의 경우에는 CEO 존 우가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아발란체는 견고한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존 우는 하루에 100만 건이 훨씬 넘는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건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70에서 80% 수준이다. 매일 새로운 D앱이 출시되고 있다. 현재 500개가 넘는 D앱이 있고 지원 예정인 D앱도 200에서 300개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폴리곤의 공동 설립자 샌딤 네일왈의 경우에는 솔라나를 겨냥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솔라나가 폴리곤보다 매력적이라는 말은 웹3 신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의 마케팅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곤에는 2,000에서 3,000개의 활성 개발자 팀이 존재하는 반면 솔라나는 이 수치가 200에서 300개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폴리곤은 인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솔라나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지정학적 신경전 양상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요즘 솔라나가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폴리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더 많이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더리움의 경쟁자라는 표현이 익숙하게 된 테라의 경우에는 테라 기반 디파이에 예치된 자금 규모가 17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9% 넘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전체 예치금 가운데 앵커 프로토콜 예치 금액이 절반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치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의사 없이 프로젝트를 신뢰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테라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의 경쟁자를 자처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 조이 크루그는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 네트워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전 세계 금융거래 50%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것이다.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되면 결국 경쟁 프로젝트들의 이더리움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기업 관계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호평을 내놓는 경우에는 자사 투자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판테라 캐피탈의 암호화폐 투자 펀드 보유 종목들 가운데 보유량 기준으로 상위 탑3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